저 사람하고 20몇 해를 알고 지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 아니었어요. 오래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이야기꾼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86년 늦가을이었습니다. 58살 김영숙 씨는 사흘 동안 남편 장례를 치르느라 아직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장에서 철물과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침까지 멀쩡하게 집을 나선 사람이 오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숙 씨에게는 32살 아들 태수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인 태수와 며느리 미정은 영숙 씨와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몇 년 전부터 태수는 아버지 가게에서 거래처 관리와 외상 수금까지 도맡아 일하며 사실상 가게를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장례식에서도 태수가 상주로 사흘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조문객들 사이에 처음 보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숙 씨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는 검은 치마 저고리를 단정히 입고 있었어요. 평범한 조문객이라기에는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유난히 오래 서 있다가 향을 피운 뒤에는 어깨를 들썩일 정도로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태수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수가 조문객에게 절을 할 때도, 물을 마실 때도, 며느리 미정과 나란히 앉아 있을 때도 그 여자의 시선은 계속 태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의 거래처 사람이겠거니 했습니다. 장례 중에는 일일이 누구냐고 물을 정신도 없었어요.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장례식장에 바로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남춘자라고 소개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영숙 씨의 어깨 너머를 살피다가 상복을 갈아입고 나오던 태수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불렀어요. 태수야! 처음 보는 여자가 자기 이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르자 태수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남춘자는 태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는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알아. 32해 동안 하루도 네 얼굴을 잊은 적이 없어. 영숙 씨는 두 사람의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남의 아들을 왜 그렇게 부르느냐고 묻자 남춘자는 더 숨길 생각이 없다는 듯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하고 20몇 해를 알고 지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 아니었어요. 오래 만났어요. 남편을 땅에 묻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장사 때문에 지방으로 며칠씩 다니는 일이 잦았습니다. 늦게 들어오거나 외지에서 자고 오는 날도 많았어요. 평생 장사하는 사람과 살았으니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요. 태수도 굳은 얼굴로 남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남춘자는 외도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태수에게 향했습니다. 태수야, 이제는 네가 알아야 해.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며느리 미정이 자연스럽게 태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남춘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결국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너를 내가 낳았어. 방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태수는 처음에는 화도 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남춘자의 얼굴만 바라보다 천천히 영숙 씨에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저게 무슨 말이야? 영숙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2해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조차 지금 남춘자가 말하는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래전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좋다는 약도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갓난아이 하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먼 친척 부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났는데
남겨진 아이를 친척들이 서로 맞지 않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만 돌봐달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영숙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지내면서 이미 놓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태수였습니다. 남편은 태수가 커서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입양 사실을 말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영숙 씨도 동의했지요. 그렇게 태수는 32살이 되도록 자신이 영숙의 친아들이라고 믿고 살았던 겁니다. 영숙 씨는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모두 말한 뒤 태수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네가 내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건 맞아. 하지만 나는 네 친부모가 정말 세상을 떠난 줄 알았어. 저분이 네 친어머니라는 건 나도 오늘 처음 듣는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땅에 묻은 날 아버지의 외도와 자신의 출생 비밀까지 한꺼번에 알게 된 겁니다. 남춘자는 손가방에서 낡은 베넷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안쪽에는 삐뚤빼뚤한 바느질로 태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춘자는 태수가 태어났을 때 체중과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태수의 오른쪽 어깨 뒤에 작은 화상 흉터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100일도 안 됐을 때 날로 가까이에 눕혀놓았다가 되었어. 그날 내가 밤새 너를 안고 울었어. 네 이름도 내가 지었고 이 베넷저고리도 내가 수놓은 거야. 영숙 씨도 그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를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있던 흉터였습니다. 남편은 친부모가 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했어요. 태수는 더 이상 남춘자의 말을 황당한 소리라고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춘자는 아들이 충격을 받아들일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는 자신도 숨어 살 이유가 없다며 태수의 호적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다른 여자의 아들로 올라가 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영숙 씨는 그 말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태수는 지금 32살이에요. 오늘 처음 나타나서 무슨 물건 찾아가듯 호적부터 바꾸겠다는 게 말이 돼요? 남춘자는 영숙 씨를 바라보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32에나 엄마 노릇했으면 됐잖아요. 나는 내 아들한테 엄마 소리 한번 제대로 못 들어봤어요. 영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춘자는 마치 영숙 씨가 지금까지 자기 자리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돌려줘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미정이 처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혜수 씨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오늘 아버님의 장례가 막 끝났습니다. 최소한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은 주셔야지요. 남춘자가 며느리는 빠져 있으라고 했어요. 미정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 일인데 제가 왜 빠져야 하나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가족이라고 부를지는 태수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남춘자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미정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가 더 이상은 못 듣겠다며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남춘자는 결국 가방을 챙겼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남춘자는 태수에게 주소를 적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 없이 우리 둘이 한번 만나자. 네가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 남춘자가 나간 뒤 집안은 장례식장보다 더 침울해졌습니다. 태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외투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미정이하고 집에 갈게. 영숙 씨는 아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동안 태수는 영숙 씨를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돌아간 뒤 영숙 씨는 한동안 아들이 어릴 때 쓰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롱 한쪽에는 오래된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있고 문틀에는 어린 태수의 키를 재며 연필로 그어놓은 선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어요. 7살, 10살, 13살. 해마다 날짜까지 적어놓은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영숙 씨였습니다. 그 흔적들을 보고 있으니 이상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태수가 자기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춘자가 나타난 단 하루 만에 영숙 씨는 자신이 32해 동안 해온 모든 일이 남의 자리를 대신 채운 일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치밀었어요. 입양 사실을 숨긴 것보다 더 원망스러운 건 자신에게조차 아이의 진짜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진실을 말했더라면 적어도 오늘 태수 앞에서 함께 속은 사람처럼 앉아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음 날 오전 태수는 혼자 영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눈밑이 퀭했습니다. 영숙 씨는 따뜻한 국물이라도 데워주려 했어요. 태수는 식탁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부모를 잃은 아이인 줄 알았어? 태수는 영숙 씨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그 사실이 서운했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건 네 아빠에게 들은 게 전부야. 친척이 누구였는지 이름조차 정확히 들은 적이 없어. 영숙 씨가 친척이 누구냐고 묻자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죽은 사람들 사정을 자꾸 캐서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 영숙 씨는 남편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예민한 줄만 알았습니다. 태수는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영숙 씨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남춘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작은 다방 구석자리였어요. 남춘자는 태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이야기는 정말 아이를 빼앗긴 어머니의 사정처럼 들렸습니다. 젊은 시절 남춘자는 영숙 씨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부부 사이가 사실상 끝났고 아이도 없어 조만간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남춘자가 태수를 임신하자 함께 살 집을 알아보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영숙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너무 힘들어한다며 태수를 몇 달만 본처 집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남춘자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수중에 돈도 거의 없고 산후 몸도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길어야 몇 달이면 영숙 씨와 관계를 정리한 뒤 태수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남춘자는 그 말을 믿었어요. 나는 정말 잠깐인 줄 알았어. 길어도 한 해라고 생각했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태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태수가 영숙 씨를 이미 엄마로 알고 있으니 갑자기 환경을 바꾸면 아이가 상처받는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참자며 계속 미루었지요. 남춘자는 자신이 가장 마음 아팠던 사건도 꺼냈습니다. 네가 10살 때 운동회에도 갔었어. 청군 머리띠를 하고 달리던 것도 봤고 개조하다 넘어져 무릎이 까진 것도 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수에게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운동장 철망 밖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며 울던 낯선 여자였습니다. 어린 태수가 이상해서 가까이 가려 하자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태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학교 뒤편에서 그 여자와 크게 다투었지요. 남춘자는 그 여자가 자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태수를 데려올 생각으로 학교까지 갔지만 남편이 지금 사실을 알리면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거라며 막았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한동안 남춘자의 말을 듣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때 제가 10살이었어요. 지금은 32이고요. 아버지가 막았다는 그날 이후로 22해가 더 지났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춘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남편이 방해했다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20살이 되고 군대에도 가고 결혼도 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남춘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묻자 남춘자는 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피했습니다. 태수에게는 그 대답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군에서 제대하던 날 아버지가 선물한 시계였어요. 아버지는 직접 시계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살면서 남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한번 잃은 신용은 다시 못 찾는다. 태수는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아내 미정이 옆에 앉자 태수는 시계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가르친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부터 평생 거짓말을 했네. 미정은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태수가 친어머니보다 먼저 죽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태수는 이후 남춘자를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영숙 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속이 편할 리 없었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불편하지 않으냐고 물었을 때도 영숙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불편하면 거짓말이지. 그래도 네가 궁금해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해. 네가 알고 싶은 건 알아야지. 영숙 씨는 그렇게 한 발 물러서려 했지만 남춘자는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잃어버린 32회를 몇 달 안에 전부 되찾으려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을 넘은 건 태수와 미정의 집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남춘자는 큰 보따리 2개를 들고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장아찌와 말린 생선, 직접 담근 김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음식만 건넸다면 미정도 고맙게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춘자는 들어오라는 말도 듣기 전에 신발부터 벗었습니다. 거실과 부엌을 둘러보며 태수가 이런 데서 사는구나 라고 중얼거렸고 벽에 놓인 가족 사진 앞에서 오래 멈추어 섰습니다. 태수의 결혼식 날 영숙 씨가 아들의 옷깃을 정리해주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춘자는 한참 사진을 보다가 액자를 엎어놓았어요. 미정이 바로 다시 세우면서 왜 그러느냐고 묻자 남춘자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치 영숙 씨와 태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자기에게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어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문을 열려 했습니다. 미정이 앞을 막자 남춘자는 32회 동안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았으니 이제라도 알아보겠다는데 왜 며느리가 막느냐고 불쾌해했습니다. 미정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궁금하시면 태수 씨한테 물어보세요.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허락 없이 저희 안방 장롱을 여는 건 다른 문제예요. 마침 돌아온 태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에 오기 전에는 연락부터 해달라고 했지요. 남춘자는 크게 서운해했습니다. 자기가 아들 집 한번 오는데 허락까지 받아야 하느냐며 미정이 남편을 너무 꽉 잡고 사는 것 같다는 말을 툭 던지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더 심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오래된 거래처 사람들이 장례 후 정리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태수가 가게를 이어갈지 정리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영숙 씨와 태수, 미정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부르지 않은 남춘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남춘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태수의 친어머니입니다. 저분은 태수를 키워주신 분이고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영숙 씨의 가슴을 그대로 후벼 팠습니다. 32회 동안 열이 나면 밤새 업고 병원을 다니고 학교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장가까지 보낸 시간이 키워준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된 겁니다. 태수도 곧바로 남춘자를 제지했어요. 하지만 남춘자는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숨기냐는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남긴 가게 문제에까지 끼어들면서 태수가 일을 이어받을 것이니 앞으로는 자기하고도 의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남편 장례 뒤 벌어진 집안 싸움을 구경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영숙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래처 모임이 끝난 뒤 더 불편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가게에서 오래 일했던 직원이 영숙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까 온 여자를 예전에도 몇 번 본 것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거래처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태수가 군에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남춘자가 가게 앞 건너편에서 한참 서 있다가 직원에게 태수가 언제 나오는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또 태수의 결혼을 앞둔 무렵에는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결혼식은 언제 올리는지 캐묻기도 했다고 했어요. 직원은 그때마다 남편이 밖으로 나와 남춘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집안 사람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어요. 영숙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남춘자는 방금 전 사람들 앞에서 32회 동안 아들을 빼앗겨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태수가 군에서 언제 휴가를 나오는지, 누구와 결혼하는지까지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와 가족들은 가게 문을 닫은 뒤 장부를 펼쳤습니다. 단순히 남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렸어요.
남춘자가 태수의 삶을 알고 있던 시기와 돈이 나간 시기가 겹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숙 씨는 이상한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가게 장부와 통장에 남춘자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간격으로 적지 않은 돈이 계속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한 건 날짜였습니다. 태수가 중학교에 들어간 무렵 큰 돈이 한 번 나가고 군대에 입대한 때에도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제대한 뒤 아버지 가게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해에는 그보다 더 큰 액수가 넘어갔지요. 그리고 태수와 미정이 결혼하기 몇 달 전에는 상당한 목돈이 남춘자에게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 미정도 장부를 보다 먼저 눈치챘습니다. 태수 씨한테 큰일이 있을 때마다 돈이 갔어요. 태수도 기록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남춘자는 아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도, 군대에 간 것도, 제대한 것도,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결혼하는 시기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영숙 씨와 미정과 함께 남춘자를 찾아갔습니다. 영숙 씨는 돈을 따지기보다 날짜를 보여주었습니다. 태수가 군대에 간 해, 제대한 해, 결혼하기 직전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남춘자는 처음에는 생활비나 급한 빚을 갚느라 받은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숙 씨는 마지막으로 결혼 직전 지급된 큰 돈을 가리켰어요. 당신은 태수가 군대 간 것도 알았고 결혼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아들을 빼앗긴 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산 것처럼 말했어요. 못 찾은 게 아니었네요. 영숙 씨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못 찾은 게 아니라 알고도 안 찾아온 거죠? 남춘자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그날 남춘자에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계속 질문해봐야 변명만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의 유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더 나갔는지를 찾으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남춘자 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었는지 설명할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에서 남춘자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초기 편지에는 태수를 돌려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아이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이라도 알려달라, 몇 달이면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는 절박한 문장들이 이어졌어요. 영숙 씨는 그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를 빼앗기고 절박했던 젊은 여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수가 성인이 된 뒤 쓴 편지 한 장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씀하신 가게 보증금까지 마련해 주신다면 약속대로 태수 일에는 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태수가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영숙 씨는 편지를 태수에게 건넸어요. 태수는 그 한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영숙 씨와 태수는 다시 남춘자를 만났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남춘자가 직접 쓴 것이 맞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남춘자는 처음에는 오래된 일이라고 피하려 했지만 끝내 자기 편지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못 만나게 한 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제가 성인이 된 뒤잖아요. 군대에도 갔다 오고 어디에 사는지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버지가 막은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약속한 거네요. 그제야 남춘자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자기는 20몇 살에 아이를 낳아 품에서 빼앗기고 몇 달이면 돌려준다던 남자가 약속을 어기고 학교 앞까지 찾아갔다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이미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고 자신은 아이 앞에 나타나면 인생을 망치는 여자 취급을 받았다고 울분을 토했어요. 태수는 그 상처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달랐습니다. 그건 제가 10살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20살이 넘은 뒤에는요. 군대 간 것도 알고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때도 무서워서 안 온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안 온 겁니까? 남춘자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편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를 빼앗긴 건 내 남편 잘못이에요. 나도 이제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태수가 성인이 되고
돈을 받으면 나타나지 않기로 한 건 남편 혼자 한 일이 아니잖아요. 당신도 그 약속에 동의했으니까 이런 편지를 쓴 거고요. 그 말에 남춘자가 결국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요. 돈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영숙 씨와 태수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남춘자는 더 이상 숨길 생각도 없는 듯 쏟아냈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당신과 그 사람이에요. 아이까지 빼앗아 놓고 나는 평생 혼자 살라고 했어요. 내가 태수가 보고 싶다고 하면 돈을 주고 나타나지 말라고 하면 또 돈을 줬어요. 처음에는 그 돈이 더럽고 싫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받지 말고 평생 울고만 살았어야 합니까? 영숙 씨는 남춘자가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당한 일은 나도 몰랐어요. 나는 죽은 친척의 아이인 줄 알고 태수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당신 아이를 훔쳐간 사람처럼 말하지 말아요. 더구나 태수가 성인이 된 뒤에도 어디에 있는지 다 알면서 돈 받고 안 온 건 당신 선택이기도 했어요. 남춘자는 눈물을 닦으며 되받았습니다. 나는 돈을 받았어도 태수를 잊은 적은 없어요. 당신은 그동안 엄마라는 말을 듣고 학교에 보내고 장가까지 보냈잖아요. 그 말에 영숙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32회를 키웠으니 됐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못 가진 시간을 내가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잠자코 듣고 있던 태수가 그제야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가 죽자마자 찾아온 겁니까? 남춘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태수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켜보았고 돈까지 받아왔으면서 왜 하필 장례가 끝난 날 바로 나타났는지 물었어요. 남춘자는 결국 약속한 사람이 죽었으니 자신도 더는 숨어 살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돈 받고 약속을 지켰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그 약속도 끝났다고 생각한 거네요. 남춘자는 자신이 엄마라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태수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어요. 저는 아직 엄마라고 부른 적 없습니다. 그 말에 남춘자는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태수는 아버지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쓰던 안경과 오래된 계산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태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군 제대 때 받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벽에 던질 듯 손을 들었다가 끝내 그러지 못하고 책상 위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가게에서 태수는 죽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남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며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왜 내 인생은 아버지가 마음대로 거짓말로 만들어놨어? 태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춘자는 아들이 혼란스러워 잠시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태수가 자기 전화를 피하는 이유를 또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그 대상이 된 사람은 태수의 아내 미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춘자는 태수에게 계속 연락했습니다. 태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남춘자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태수와 미정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태수는 가게에 나가고 미정이 혼자 있었습니다. 미정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춘자는 너무도 당연한 얼굴로 태수의 옷을 몇 벌 챙기러 왔다고 했어요. 당분간 자기 집에서 지내게 할 생각이라는 겁니다. 남춘자는 이미 자기 집 근처에 방까지 하나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침구도 새로 사고 책상도 들여놨다며 32회 동안 못해준 것을 이제라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태수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이 남편이 간다고 했느냐고 묻자 남춘자는 자기가 이야기하면 결국 이해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안방 쪽으로 걸어가 장롱문을 열려 했습니다. 미정이 앞을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좋게 설명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춘자 씨가 태수 씨를 낳으신 건 알아요. 그래서 태수 씨가 만나겠다면 제가 막은 적도 없어요. 하지만 결혼한 사람의 옷을 막무가내로 싸서 데려가겠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태수 씨는 춘자 씨가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주기 위해 몇 달씩 옮겨 다니는 물건이 아니에요. 남춘자의 얼굴이 사나워졌습니다. 태수가 자기 전화를 받지 않는 것도 미정이 옆에서 막기 때문 아니냐고 몰아세웠어요. 영숙 씨는 32애나 아들을 데리고 살았고 미정도 결혼한 뒤 3년이나 함께 살았으니 자기에게도 아들과 지낼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남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 어머니는 태수 씨를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같이 살아온 거예요. 저도 남편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춘자 씨가 태수 씨하고 관계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시간을 왜 다른 사람한테서 빼앗아 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남춘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안방으로 들어가 태수의 셔츠 몇 벌을 꺼내고 미정이 그것을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옷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 태수와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고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열린 여행 가방이 있고 자기의 셔츠 몇 벌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남춘자는 기다렸다는 듯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엄마가 네가 지낼 방을 마련했어. 몇 달만 나하고 지내보자. 네가 나를 몰라서 이렇게 멀리 하는 거야. 같이 살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태수는 가방과 남춘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가 언제 가겠다고 했습니까? 남춘자는 또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수가 원래 이럴 사람이 아닌데 결혼한 뒤 달라졌다며 며느리가 중간에서 계속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정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고 싶지 않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얽힌 돈 문제를 알게 된 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계속 엄마라고 부르며 자기 감정을 강요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설명했지요. 하지만 남춘자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네가 나를 밀어낼 이유가 뭐가 있어? 나는 너를 낳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다 너를 나한테서 가져간 사람들이고. 바로 그때 영숙 씨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춘자는 영숙 씨를 보자 감정이 더 격해졌습니다. 32회 동안 엄마라는 말을 들었으면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나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영숙 씨가 계속 엄마 자리에 있으니 태수가 자신에게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숙 씨는 열린 여행 가방과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셔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물었어요. 왜 태수가 나하고 정을 끊어야 당신하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남춘자는 엄마가 둘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왜 없어요? 춘자 어머니가 태수 씨를 낳으신 분이라는 걸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려면 왜 영숙 어머니가 가짜 엄마가 돼야 해요? 왜 저하고도 떨어져 살아야 하고요? 남춘자는 미정을 향해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모자 사이를 방해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미정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피 이야기 그만하세요. 그렇게 피가 중요했으면 태수 씨가 성인이 된 뒤에 돈 받고 안 찾아온 일부터 설명하셔야죠. 지금 태수 씨가 원하는 건 생각할 시간인데 춘자 씨는 자기 마음대로 방을 구하고 옷까지 싸가고 있잖아요. 남춘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순간 남춘자가 미정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뺨을 치려는 순간 누군가 손목을 세게 잡았어요. 태수였습니다. 제 아내에게 손대지 마세요. 남춘자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를 낳은 엄마의 손목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며 울먹였지요. 그 말에 태수가 결국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제 엄마인지 왜 본인 마음대로 정합니까?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돌려 영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난 며칠 동안 입 밖으로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서 바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수도 눈이 붉어졌어요. 엄마도 나한테 입양 사실을 숨긴 건 잘못했어. 나 아직 그건 좀 서운해. 아버지가 말하지 말자고 했어도 결국 엄마도 동의한 거니까. 영숙 씨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알아. 그건 엄마가 잘못했어. 태수는 다시 남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제 엄마예요. 제가 아프면 밤새 업고 병원에 데려간 분이고 학교 보내고 군대 보내고
제가 결혼할 때까지 같이 산 분이에요. 춘자 씨가 저를 낳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세월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남춘자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자기는 그러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태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살아야 할 제 과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관계는 지금부터 만들어야 해요. 남춘자는 자신이 친엄마인데 왜 지금부터냐며 울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32회를 한꺼번에 돌려달라고 하면서 엄마를 밀어내고 제 아내하고 떼어놓으면 제가 춘자 씨한테 갈 것 같았습니까? 제가 누구하고 살고 누구를 엄마라고 부르고 누구를 얼마나 가까이 둘지는 제가 정합니다. 태수는 열린 여행 가방을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춘자 씨한테는 기다리라고 했고 엄마한테는 부모가 죽었다고 했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제 선택을 대신하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남춘자는 한참 울다가 마지막으로 영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당신이 이겼네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만든 건 당신이에요. 나는 태수를 낳은 사람하고 경쟁해서 엄마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32회를 같이 산 거예요. 남춘자는 여행가방 손잡이를 움켜쥐었어요. 태수는 마지막으로 다시는 미정에게 손대지 말고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 자기 짐을 챙기는 일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때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요. 남춘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구겨진 태수의 셔츠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셔츠를 주워 다시 장롱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춘자는 몇 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남긴 말도 독했지요. 그래, 네 진짜 엄마하고 잘 살아. 태수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도 남춘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만 어느 날 태수가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남춘자에게 연락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뜻밖이라는 듯 영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당했는데도 궁금하냐고 했어요. 영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운 건 미운 거지. 그렇다고 네 출생 이야기까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 나중에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봐도 되고 만나도 돼. 엄마 눈치 보지 말고. 그날 이후 태수는 다시 자연스럽게 영숙 씨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남긴 가게와 돈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정리되었어요. 태수는 아버지 일을 무조건 이어받지는 않았습니다. 외상과 빚부터 확인한 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남겼습니다. 남춘자에게 과거에 건너간 돈을 되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까지 파고들어 다시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몇 달 뒤 미정이 임신했습니다. 영숙 씨는 소식을 듣자마자 미정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나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어느 날 남춘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가 받았습니다. 예전에 남춘자였다면 안부 몇 마디 뒤 곧바로 언제 찾아가겠다고 통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남춘자는 한참 말을 망설이다 미정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나도 한번 가봐도 되겠니? 태수는 바로 그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하고 이야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예전 같았으면 자기가 손주 보러 가는데 무슨 허락까지 받아야 하느냐며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춘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며칠 뒤 남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렸다고 먼저 신발을 벗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정이 들어오라고 말한 뒤에야 조심스럽게 현관을 넘었지요. 거실에는 영숙 씨도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보는 순간 잠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서로를 이해하고 사이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춘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안에는 손바닥만한 아기 양말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직 너무 이른가 싶긴 한데 그냥 하나 샀어요. 미정은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남춘자는 미정의 배 쪽으로 무심코 손을 뻗다가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만져봐도 되겠니? 미정은 잠깐 남춘자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남춘자는 아이를 자기 집에서 몸조리 시켜야 한다거나 손주는 자기 핏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가 앉은 자리를 밀어내려 하지도 않았지요. 태수가 과일을 깎아와 영숙 씨 쪽으로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드세요. 영숙 씨가 과일 하나를 집었습니다. 남춘자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뒤 태수가 접시를 남춘자 쪽으로도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남춘자는 아주 잠깐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과일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아직 두 사람의 자리가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 사람을 밀어내야만 다른 사람의 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춘자는 태수를 낳았습니다. 영숙 씨는 태수를 32에 키웠고요. 그리고 누구와 어느 만큼 가까이 지낼지는 이제 태수 자신이 정할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그 선택을 태수 대신 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까지 남편의 거짓말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